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정부가 10개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문제 운영을 방침하고 경제 현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현자 여러분? 최근에 동학 개미운동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도 관심이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개인 투자자는 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걸 지금 매수하고 있을까요? 종목들을. 더군다나 코스피 매수 중에 삼성전자에 많이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왜 기회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금융위기 때마다 저점이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IMF에서 닷컴 버블, 리먼 브러더스, 그리스발 금융위기,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현재 팬데믹 사태죠. 그런 거를 겪어오면서 금융위기가 오면 항상 저점이었고 이거를 잡아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컨텐츠들이 쏟아진 것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빅숏이라든가 그다음 국가부도의 날, 마진콜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면서 사람들에게 스토리가 인지가 된 거죠. 저게 돈 버는 방법이구나. 지금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는데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개발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그 포드식 방식, 컨베이어 벨트였죠. 3차는 이제 정보화 사회입니다. WWW, 인터넷이 보급된 그런 산업혁명이었죠. 개인 투자자도 똑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론이 그래요. 개인이 이제 더 이상 멍청하지 않다. 개인도 똑똑해졌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빙 타겟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업체를 따라잡을 때 그 사람들의 현재 스펙을 쭉 나열해 놓고 이거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로드맵을 잡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점점 멍청해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가 도래해서 개인 투자자가 똑똑해졌다고 하지만 외국인 기관도 똑똑해집니다. 점점 발전하는 거죠. 자, 한국 증권시장, 금융시장의 역대급 하락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때까지 총 6번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 괄목할 만한 하락요. 중간중간 하락은 많았죠. 근데 괄목할 만한 하락은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IMF 구제금융 때,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때 뭐 코스피는 양반이었죠. 예. 리먼 브로더스의 파산, 얼마 전에 같이 알아본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스발 경제위기, 그 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스피를 돌파한 뒤에 바로 떨어진 상황이라 굉장히 사람들의 충격은 컸었죠, 이때. 저도 이때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자,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반등하는가 싶더니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해서 지금 거의 이건 수직 하강이죠. 예, 이때보다 더 합니다, 각도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와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예. 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자, IMF 구제금융 때 주가 지수가 1146에서 277까지 떨어졌어요. 75%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했죠. 하락하는 기간은 좀 길었어요. 3년 7개월 동안 이 우하향을 합니다. 복구 기간은 1년 1개월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하락 직전에 동등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기간입니다. 1년 1개월 걸렸어요. 하락은 오래 했지만 상승은 빨랐다. 이때 당시에 변화가 많았죠. 외국인 투자자 제한도 뚫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많이 주어졌어요.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했을 때도 코스닥은 완전 개 작살이 났지만 코스피도 작살이 났어요. 56.5%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하락 기간은 1년 8개월이었고요. 복구 기간은 3년 6개월, 꽤 길었습니다. 하락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길었죠. 이때는 그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아마 타격이 좀 컸을 겁니다. 리먼 브로더스 파산, 이거는 얼마 전에 같이 알아봤죠. 57.2%. 이것도 만만치 않은 하락이죠. 하락 기간은 11개월 걸렸어요. 1년이 안 됐습니다. 복구 기간은 약 2년 0개월,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등 수준까지 가는데 2년이지 단기 반등은 굉장히 강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1.5배, 그러니까 2배하고도 더 올랐죠.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는
26.3%. 그래도 증시 자체가 26%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락 기간은 6개월이었고요. 이때는 거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의 연쇄 충격이었죠. 그래서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상승 계속 하는구나라는 거에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죠. 복구 기간은 좀 더 걸렸어요. 그래서 1년 1개월. 미국이 흔들렸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자체가 굉장히 굳어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발 경제 위기. 이거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증시가 17% 떨어지는 건 장난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막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충격이 좀 있었어요. 2000이 깨졌잖아요. 하락 기간은 5개월이었어요. 복구 기간은 1년 7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부터 이어지는 이 팬데믹 사건으로 현재까지 44.8%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락에 비하면 아직은 초라한 하락이에요. 하락 기간은 2년 2개월. 2018년 1월이 2600을 넘었던 날입니다. 이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였죠. 복구 기간은 아직 온고잉 중이에요.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다 정리했고요, 이걸로. 자, 체크 포인트가 이제 평균 하락률이 계산해 보면 46.4%예요. 평균 주가 복구 기간은 22.2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평균 하락률 대비 1.6% 정도 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주가 자체도 좀 덜 떨어졌죠. 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점 가정 시, 그러니까 이번이 저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22년 2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약 2년 남은 거죠. 원점 복귀까지. 원점은 2600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자, 위기가 오고 바닥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이번 위기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IMF 구제금융 때입니다. 외환 딜러들 특단의 외환 차입 안 되면 국가 부도. 야, 이거 진짜 이때 정말 공포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 중에 하나고 여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나라였는데 국가 부도란 단어는 정말 있잖아요. 잘 나가던 1등이 갑자기 막 10등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은 천지 차이거든요. 높이 나는 새일수록 많이 떨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때도 뭐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겠지만 블라블라블라 외국인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이제는 특단의 외화 차입 조치가 없으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 불란서가 한국 신인도 외환위기 이전처럼 평가한다. 외환위기 이전처럼 평가한대요. 쭉 보면 뭐야 이거 이재성? 자, 프랑스는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작년 말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는 다르다. 이거는 뭐 약간 좀 다른 의미의 다르다죠. 자,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때입니다. 환율 5년 4개월 만에 최고다. 방향성 판단이 힘들다. 하지만 최근 사태는 조금 다르다. 치열한 구도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 시장도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블라블라 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이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최악이란 거죠. 자, 루비니 교수, 이분 이때도 활동했네요. 한국 또 한 번의 금융위기로 향하는 듯, 이 최저점일 때입니다. 최저점일 때예요. 10월 24일. 이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블라블라들하고 한국과 함께 위험국가로 꼽혔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들하고 플러스 우리는 신청 안 했는데 한국도 위험하다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 최근에도 뭐 대공황이 아니고 대대공황이 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위기가 IMF 때보다 더 힘든 이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 더하다. 97년 외환위기 때 갔다. 외환위기까지는 안 간다. 뭐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등 세 가지 얘기가 동시에 떠도는 요즘이다. 그때 막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언론이. 그 다음에 그리스발 때입니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망할지 몰라요. 야, 이거 참. 이때 18%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경제 위기로는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다. 거의 모든 지표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때가 저점일 때입니다.
자, 그럼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의 언론 분위기를 좀 볼게요. 최저점은 98년 6월 16일이었어요. 자, 98년 6월입니다. 개인 투기적 주가지수 선물 투자 급증, 파생 상품에 좀 손을 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들이 대거 만회를 노리고 선물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 주식 현물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데다. 지금 바닥이 다 와가고 있어요. 자, 주가 큰 폭 하락, 320선대로 밀려. 이때 진짜 이게 상전 벽회네요. 이때가 320선대였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하고 있고, 똑같죠. 기관과 개인은 7억, 138억, 개인이 더 많이 샀죠. 예. 순매수했다. 당분간 지수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 전문가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예. 전문가가 맞추는 꼴을 못 봤어요. 예. 뭐하면 더죠, 지금. 한국 등 경제회복 위해 고전, 미 재무. 예.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3일 태국과 한국, 인도네시아는 국제통화기금 패키지에 따른 1천억 달러 이상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경제회복을 위한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다라고 바닥권에서 말했습니다. 초점, 주가 300선 붕괴 원인과 전망. 지금 장세는 엔화 약세에 따른 구미 자금에 탈아시아 기류래요. 6월 16일부터 외국 자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탈아시아 기류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데 근본 원인이 있어 중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완전 바닥에서 이런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초점이 흐리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공세에도 불구 저가 메리트를 노리고 증시에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최근 며칠 사이 급격히 위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물 투자에 무모하게 뛰어들었던 일부 개인 여기 있죠. 예. 일부 개인들도 낭패를 보고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실패했네요. 왜냐면 이런 언론들이 되게 많았으니까요. 주가 연 나흘째 상승. 자, 9일 주식시장은 금리 하락했다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과 고객 예탁금 증가. 보이시죠? 고객 예탁금 증가. 이때도 똑같았어요. 바탕으로 상승세를 지속. 전날보다 상승한 마감됐다. 주가 닷새 만에 상승. 고객 예탁금이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때 많이 올랐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가 유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 때. 지금 메시지가 울리는데 우리 또 친구인 트럼프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했네요. 자, 리먼 브로더스 사태 당시 언론 분위기입니다. 위기를 부추기는 언론들, 자, 해외 언론들이 계속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점은 10월 말이에요. 10월 말, 10월 초입니다, 지금. 이때 슈팅 나오기 전입니다. 계속 언론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외국 언론들이. 골드만삭스는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예. 저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비중을 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오고 얼마 있다가 하방 슈팅이 나왔죠. 그럼 이게 사람들한테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아, 그때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말했었지. 야, 진짜 이거 빤스런 할 땐가 보다. 라는 언론이 조장됐을 겁니다. 10월 22일 단타 치는 개미들 위험한 머니게임. 예, 개인들의 단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금 이왕 코스피 목표 1020으로 하향. 자, 좋아요. 이제 최저점 5일 남았습니다. 도이치방크가 현금이 왕이라고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자, 미네르바 코스피 2차 저점은 500. 이분 유명하죠. 예, 이때 일약 스타가 됐다가 일약 죄수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게 좀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하면 이런 좀 샤머니즘 같은 게 돌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말에도 지금 막 외국은 산업화하고 증기기관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머리에 뿔난 사람이 돌아다녔다라는 막 소문이 나고 막 이러고 있죠. 자, 개미들 지수 1000붕괴 증시 엑소더스. 자, 보세요. 개인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장 흐름을 쫓아 비교적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08년이 12년 전이지만 이때도 정보화 사회였고 정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별반 차이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지식 수준이. 자, 어디 갔어? 지수가 저점일 것이란 섣부른 판단에 섣부른 10월 28일이면 저점 지난 다음입니다. 지금 섣부른이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네. 앞다퉈 뛰어들었다가 한 달도 안 돼 폭락세에 만신창이가 된 채 집단 이탈하는 모습이다. 자, 보세요. 개인들이 이때도 굉장히 투자자 예탁금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식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지난 1일 9조에서 8조로 축소돼 이때도 투자자 예탁금이 최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 최저점을 찍고 나니까 엑소더스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가 모래알이라는 게 여기서 또 보이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패배했네요. 예, 개인들이 증시에 곧바로 뛰어들어갈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사주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시장 덮친 디플레이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 지금 뭐 최저점을 지났는데 굉장히 안 좋은 기사를 뿌리고 있죠. 아무튼 언론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를 보고 이걸 보면 진짜 가짜죠. 예. 이런 얘기들은 근데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생각해보면 저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발 경제위기입니다. 자, 이때도 보면, 자, 최저점은 8월 24일이에요. 7월 1일이면 한 달 전이죠. 한 달하고도 20일 전이네. 2달 전이라고 봐야겠죠. 고객 예탁금 사상 최대치 22조 원 육박. 자, 이때도 늘어나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은 뭐, 고객 예탁금 기사만 나오면 다 적혀 있어요. 뭐, 주식 대기자금이니 뭐니. 자, 10조 원을 넘어섰다. 일평균 거래대금 10조 원 넘었어요. 예, 활발한 주식 거래는 저금리 영향으로 지금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금리 영향으로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다른 곳으로 좀채 빠져나가지 않는 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그리스발 불안감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손바뀜도 잦은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 같은 소리. 자, 이제 최저점이 다 왔어요. 불안해서 단기 상품으로 몰리는 돈. 자, 이때랑은 사뭇 달라요. 이때랑 사뭇 다릅니다. 자, 시중 투자 자금이 또다시 단기 금융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불안정성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관망 심리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때 최저점 부근입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했다. 최저점 되니까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네요. 이때 막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방으로. 중국 증시 급락 여파가 밀어닥친 이번 주에는 7천억어치 팔았대요. 잘 사고 있다가 저점이 오니까 팔기 시작해요. 반면 재투자는 크게 줄어. 진짜 안타깝죠. 팔고 손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보다 늘었다. 예, 지금 현재 눈이 새빨갛게 보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2015년이면 리먼 때보다 7년이 지났고 현재보다 5년 전입니다. 굉장히 지식이 많이 올라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당했다는 겁니다. 상한가 공포에 질리지 말고 상한가 탐욕에 눈멀지 말라. 이때 최저점이 지났어요. 가격 제한폭이 변경됐습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예. 원래 한가 가면 15%였거든요. 근데 이때 30%로 바뀌어가지고 이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오, 하루에 30%가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진짜 지금 비트코인을 본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변동폭이 커서 되나? 상한가에 잡았다 하한가 가면 60% 날리는 거네? 이런 느낌? 자, 관망 심리로 인해 거래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거래가 오히려 늘었다. 예, 이거 금방 적응하는 거죠. 고객 예탁금이 무려 20조 원에 달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때 바닥 부근 되니까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이랑 비슷해요. 고객 예탁금이 점점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최저점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가매수 기회다. 고객 예탁금 보름새 2조 원 급증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증시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의 확산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풀리면서 블라블라입니다. 예. 뭐 중국 정부의 정책도 있었죠. 그 지준율 인하. 이날 상승률은 최고 수준이다. 자, 증권시장의 낙폭이 커질 때마다 투자자 예탁금은 항상 역대급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체크했죠? 이번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번이 다른 것처럼 막 언론이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원래 증시가 하락할 때 투자자 예탁금 늘었어요. 예. 하락할 때만 개미가 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개미가 이길 수 있나 이거죠. 자, 현재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증시 급락했죠. 44.8%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흘러갔고요. 여기서 체크해 볼 게 이때 최고점부터 시작해서 개인은 17조 6천억을 샀습니다. 약 18조 샀다고 하시죠. 외국인은 22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리먼 때 42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동등 수준으로 판다고 하면 20조가 더 남은 겁니다. 20조. 더 많이 팔면 40조 정도 팔겠죠. 예, 좋아요. 예, 40조. 기간은 현재까지 거의 뭐 혼조세입니다. 사다 팔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도 주체가 많습니다. 금융투자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투신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우본도 있고 난리예요. 기타 법인은 약 5조치를 샀습니다. 5조. 약간 그 자사주 매입이 좀 많았어요. 예, SK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삼성전기 뭐 기타 등등들이 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이 22조를 파는 가운데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업종도 있습니다. 보시면 중형주, 섬유유복, 종이목재, 의료정밀, 유통업, 운수창고, 증권, 서비스업에 대한 매수가 많았는데요. 보니까
서비스업에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샀다는 거예요. 이거 외엔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자, 증시 자금 추이를 보시면 대차거래 잔고는 이 정도 수준이라서 이게 억 단위니까 자, 61조쯤 되죠. 대차거래 잔고가 61조쯤 됩니다. 약 11조가 줄었어요. 전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안 붙여놨다. 이거 주차 영상에서 보시죠.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상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락하면서 애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매도 쇼트 커버링은 증시 상승을 이끌어오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공매도 잔고는 주가랑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줄어듭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줄고 있죠. 쇼트 커버링이 상승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약 13조가 늘었습니다. 13조. CMA 잔고는 뭐 이 정도면 125억 줄었죠. 예, 의미는 없습니다. 신용융자는 신용융자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체크를 못했네. 신용융자 좀 줄었어요. 한 4조 정도 줄었습니다. 4조가 뭐야? 6조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이거 업데이트 못했네. 업데이트해서 다시 올려야 되나? 일단 다시 주차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에 증권사별 주가 예측했는 걸 다시 가져와 봤어요. 자, 여러분들 웃으시라고요. 예. 메리츠, 신한금융, KB, NH,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금융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예, 2000에서 2500, 1950에서 2400. 뭐 저도 1900 초로 예상했죠. 예. 근데 지금 완전 박살이 났죠. 저는 아직도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 증시는 3000을 뚫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예측을 했었다. 자, 유가 증권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가장 커요. 보시면 주가 지수랑 외국인 투자 비중이랑 같이 움직이는데요. 위기가 오면 항상 하락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때도 이 하락할 때마다 들어왔다가 다시 증가하고, 하락할 때마다 들어왔다 다시 증가하고, 하락했다 다시 증가하고 지금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은 물음표인 거죠.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까지 귀납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매도하는 이유는 TSMC도 같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머니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대한 패시브 머니가 빠지고 있어요. 블랙록 같은 ETF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락은 아이쉐어, 제가 맨날 보는 아이쉐어 MSCI 코리아 ETF죠. 그걸 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환매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대장주 수익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 불황을 대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디램 익스체인지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추세가 더 좋아요. 예. TSMC 추세가 더 좋습니다. 이 추세를 안 깼어요. 얘는 지금 이 지지 라인들을 깼습니다. 이까지 내려왔다 갔죠.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가설 및 소설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자, 투자 주체별 의도를 한번 추정해 봤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 영향력이 작아요. 증시에서. 군집력도 없습니다. 아까 봤죠. 리먼 때나 IMF 때나 굉장히 각계 전투를 합니다. 회전율은 굉장히 높아요. 아까 단기 투자, 선물 막 투자 이런 거 봤죠. 언론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항상 리드 온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영향력이 커요. 우리나라 증시를 왔다 갔다 하는 주체죠. 군집력도 큽니다. 얘들은 투자 주체가 나라별로 있죠. 회전율은 낮습니다. 얘들은 한번 매수하면 꾸준히 매수하고 팔면은 꾸준히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30% 40% 정도 차지를 하는 주체예요. 언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IMF 때부터 시작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영향력이 커요. 우리나라에서 어찌됐든. 얘들도 굴리는 돈이 큽니다. 군집력은 중간 정도예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외국인은 매도 일변도고 우리나라 투자자는 매수 일변도인데 기관 투자자는 지금 혼조세예요. 회전율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나 투신 이런 애들은 단타를 좀 많이 쳐요. 자, 언론은 장악하고 있죠. 당연히. 자, 개인 투자자는 바닥인지 상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항상 귀납적 방법으로 증시에 참여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바닥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상승하겠지. 또는 이 종목 오를 것 같아. 이 종목은 아마도 오를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참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체계적 위험 해소 시에 돌아와야 합니다.
예. 돌아올 때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기관 투자자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장이니까요. 정부 정책이나 단기 추세로 대응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기관 투자자 역할 강화라고 하면서 뭐 거래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혜택이 발생하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자, 개인 투자자는 증시 상승을 가정했을 때는 바이앤플레이입니다. 예, 기도 매매를 하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현재로선.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미래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는 증시 상승을 가정했을 때 언론을 이용해서 위기감을 조장한 다음에 개인의 분산을 유도해야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돌아올 때 더 싸게 사고 싶거든요. 가진 물량을 이용해서 하락을 유도한 다음에 신용등을 해소시킵니다. 현재 신용등을 좀 해소시켰어요. 해소시켰는데 이때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도 매도 피날레를 외국인 투자자가 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매도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지지선 1000을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이. 얘들이 리스크가 있어요. 증시 상승을 가정했을 때. 공매도 금지 기간입니다. 6개월 동안. 현물을 이용해서 하락을 유도해야 됩니다. 쇼커버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도 안 되는 쇼커버링 상황 중에 하나예요. 종목으로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 약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최근에는 HLB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쇼커버링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면 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인데 갑자기 개인이 미친 듯이 계속 사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여기서부터 가정입니다. 개인이 지금부터 장롱 안에 있는 금두껍이 다 팔아서 지금부터 증시를 계속 사요. 삼성전자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코스피를 2600을 넘겨버려요. 그러면 얘들 쇼커버링 해야 됩니다. 그때는 해야 돼요. 개인의 매수 대기 예탁금. 이 뭉치면 진짜 뗍니다, 진짜. 예, 얘들이 뭉치면 안 돼요. 지금 45조가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22조를 팔았어요. 리먼 때는 42조를 팔고 나갔습니다. 그때보다 조금 더 판다고 해도 50조를 판다고 해도 이제 곧 28조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 벤치에 45조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똑같습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위기감을 조장하면 되겠죠. 앞으로 상승할 거니까. 외국인 방향에 따라 해치 전략을 취할 겁니다. 그 리스크는 공매도 금지, 얘들 똑같죠. 얘들도 공매도 금지예요. 개인의 매수 예탁금도 똑같습니다. 리스크는 둘 다 똑같겠죠. 어차피 큰 돈을 굴리는 애들이니까. 자, 증시가 하락할 때를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주식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뭐 채권으로 간다거나 뭐 가상화폐로 간다거나 또는 뭐 금으로 간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경제적인 역사는 주식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투자재가 더 빛을 발할 때도 많았어요. 자, 근데 증시 하락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증시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증시는 좀 버려두자 라고 했다면 개인은 어차피 바이앤플레이입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체계적 위험이 해소되더라도 오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왜냐하면 이 증시는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시장이 더 매력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나가기 전에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얘들 맞잖아요. 예, 이거 맞습니다. 얘들이 나가기 전에 비싸게 넘기고 나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팔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총이 한 400조에서 500조 사이입니다. 그걸 다 팔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다 팔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언론을 이용해서 희망적 미래를 제시하면 됩니다. 한국 증시는 정말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PBR 들먹이고 있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거고 막 이런 언론이 막 나올 거예요. 그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외국계 증권사나 막 기관 투자자가 장밋빛 미래만 막 넣는다 이러면 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바닥일 때 굉장히 나쁜 뉴스만 나왔습니다. 정말 바닥이 되면 될수록 정말 나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이런 뉴스밖에 없었어요. 리스크는 하락해도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으면 됩니다. 그럼 얘들 결국 손해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한가에 팔아야겠죠. 아무도 안 사는데. 지들이 사고 파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 기관 투자자는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 증시가 망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하고 입장이 달라요. 외국인은 뭐 다른 데 가도 되지만 증권회사 망합니다. 그러면 예. 이때 리먼 때도 막 그 자기들이 수익률이 얼마 안 된 상품을 막 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얘네는 증시가 망하면 진짜 밥을 굶게 됩니다. 크게 하락할 위기감이 고조되면 정부에서 기관 투자 혜택을 줄 겁니다. 그때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겠죠. 얘들은 어차피 증시가 망하면 안 돼요. 얘들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 무조건 받칠 겁니다. 얘들은.
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상승 하락 시 다 써먹을 수 있는 시나리오 같아요. 왜 갑자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개미라고 하고 있잖아요. 니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물량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계속 그냥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최근에 느꼈던 게, 최근에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중소형주가 다 오르는데 삼성전자만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 갔죠. 그걸 보면서 허허, 이거 잘하면 삼성전자만 빼고 다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빼고 어떻게 한국 증시를 논하냐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빼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게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팬데믹이 확산돼서 지금 악재가 발생했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쳐요. 그 다음에 팬데믹이 확산돼요. 그래서 막 여러 인간들이 파산하기 시작해요. 악재가 발생합니다. 박살나죠. 그 다음에 호재가 발생해요. 양적 완화. 호재 때문에 오릅니다. 호재의 중심에 오면 슈팅 나오겠죠. 이건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달러 경색이란 이제 최악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도 피날레가 한 번 더 발생하고 그 뒤부터 치료제가 개발되고 증시가 괜찮아진다라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렇게만 흘러가면 지금 사서 그냥 수면제 먹고 자면 됩니다. 네. 자, 동학개미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매도 금지 6개월이에요. 네, 6개월. 그러니까 얘들이 공매도라는 걸 이용할 때가 폭등을 막는 겁니다. 폭등할 때 보면 외국인 매도 엄청 잡히잖아요. 이게 다 공매도 발생한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할 때 공매도가 막 발생해요. 그리고 하락할 때, 이렇게 급락할 때 외국인 매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야, 외국인 산다, 이거 더 간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때 공매도 친 거 상환하는 거더라고요. 그 공매도 잔고를 같이 체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뭐 저렇구나라고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 금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은 폭등할 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언론에서 진짜 양면의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증권방송도 그렇고 이제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사람하고 폭락한다는 사람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는 이제는 뭐 단타 치시는 분들도 막 증시를 논하고 있던데 거시경제를 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약간 좀 위험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나 베팅하고 박하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50%예요. 50%. 상승 아니면 하락할 거예요. 증시는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의 줄을 서서 이제 승부를 던지는 거죠. 인플루언서로서. 그 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사신 분들 있잖아요. 사신 분들이 샀다는 거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휘둘렸든 아니면 뭐 다른 정보를 보고 샀든지 간에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믿으셨으면 그냥 그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하락한다는 방향성이 있으면 그걸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자기가 생각한 방향에 대해서 그냥 믿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담보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지점이에요. 상승한다라고 지금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방향은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차피 상승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입니다. 이때 2008년 10월 27일에 바닥을 찍고 나서 1년 뒤입니다. 1년 뒤. 1년 뒤면 지금 증시는 84% 올랐어요. 미국 증시는 어차피 사건의 중심이니까 많이 못 올랐고요. 나머지는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상승하는 동안, 그러니까 하락 기간 동안 그 2년 동안 개인 투자자가 6조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1년 동안 상승하면서 84% 오를 때 개인이 순매도가 2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할 때 믿음을 가졌던 개미들이 여기서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예. 외국인은 42조를 팔더니 28조를 샀습니다. 기관은 뭐 이때 샀던 거 다 팔았고요. 기관도 약간 좀 방향성 없죠. 이런 거 보면. 방향성 없습니다. 외국인만 우직한 방향성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상승할 때. 아무튼 개인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이야 뭐 동학개미운동 이러고 막 다들 막 으쌰으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배신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 그릇만큼 먹고 나가는 거예요. 악재 호재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거 다시 설명드리면 기니까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진자 증가세 확대, 남미랑 아프리카 쪽, 예, 이거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락, 이거 임박했죠? 이제 뭐 무디스 S&P가 지금 난리치고 있죠. 확진자 감소세, 이건 양날의 칼인데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임 감산 타결, 증시 안정자금 투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통화 스와프 강화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달러 문제로 그 금융위기가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최고의 수단이 되겠죠. 자, 산업 모멘텀 변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증시가 망하잖아요. 지금부터 상승하지 않아요. 예, 폭락론자들 말대로 증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게 되면 증시가 망하느냐?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헬스케어,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시급했으니까 헬스케어 쪽에 몰릴 거예요. 자, 홈스테이, 스테이홈. 예,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집에 처박혀서 보니까 이것도 재밌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생필품 수요 증가, 예, 이런 거 생필품이 되게 중요하구나 또 느꼈죠. 마스크 같은 거 계속 끼고 다닐 수 있어요. 손소독제 보급될 겁니다. 중장기 대표 성장주, 예, 5G 뭐 수소경제 이런 거 있겠죠. 예. 글로벌 대표 성장 리츠, 예,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또 그 구독자분이 있더라고요. 예,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예, 마냥 상승한다는 기대보다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아, 그래도 하락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바카라 베팅하지 말고 지금부터 상승하면 어떻지? 여기서 하락하면 어떻지? 하락한 다음에 상승하면 어떻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상승할 거야 이 바이 앤 프레이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시를. 정말 뭐 돈 굴리는 주체들, 그럼 뭐 로스차일드 가문만 이 방향성을 아는 겁니다. 돈 가진 애들이 방향을 정하는 거지. 지금 앉아서 그냥 볼펜 굴리면서 침 탁탁 튀면서 그분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내일 상승할지 내일 하락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시나리오만 짜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도 무섭지만 인포데믹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싸우고 있는 건지,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싸우고 있는 건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싸우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